다이버들의 탐험 욕구는 가끔 정도를 지나친다. 더 재밌는 곳, 새로운 곳을 다이빙한다. 그래서 여기 두 다이버는 오늘 굉장히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났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다. 신나는 다이빙이 끔찍한 악몽으로 변하게 될 줄은. 2024년 1월 4일 벨기에 남부 에노 주에 있는 한 저수지에서 두 명의 다이버 크리스토퍼와 프레데릭은 다이빙을 준비하는 중이다. 그들이 오늘 다이빙을 할 장소는 바로 플라타이의 저수지. 벨기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다이빙 장소임과 동시에 이곳에는 댐이 있다. 1970년대에 벨기에는 에너지 자원과 홍수 방지 대책을 위해 이 댐을 건설하였다. 플라타이어 댐의 길이는 790m이고 규모는 약 106만 1775평, 그리고 높이는 50m이다. 그리고 현재에는 많은 관광시설과 레저시설이 갖춰지게 되었다. 워터스키, 스노클링, 다이빙 등을 할 수 있었고 여러 다이빙 학교가 주변에 배치되어 있다. 이 저수지에서 헬리콥터와 버스 같은 것을 의도적으로 가라앉혀 두어서 그것들을 목표로 다이빙 실습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다이빙 체험이 가능했기 때문에 벨기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다이빙 장소가 된 것이다. 하지만 다이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구역은 한정적이다. 댐이 있기 때문에 안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이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 A 구역과 B 구역을 안전구역으로 정해뒀고 여기에서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각각 반경은 150m이다. 이 구역 밖으로 가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지정될 만큼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플라타이어 댐은 전력 생산을 위해 하루 종일 가동되며 전기 수요에 따라 무작위로 켜지고 꺼진다. 각 댐에는 40m 깊이에 최대 4개의 터빈이 있다. 댐은 빠른 시간에 물을 방류해야 하기 때문에 4개가 모두 켜졌을 때 흡입력은 어마어마하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어류인 돛새치마저 빨려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이처럼 너무나도 위험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들에게 절대로 깊은 곳까지 가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래서 댐의 흡입 터널 입구에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철제 격자가 설치되어 있다. 사람들의 사고 예방도 물론이지만 몸집이 큰 물체가 빨려 들어와 댐의 구성 요소를 손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치 싱크대의 수채구멍처럼 큰 물체는 빨려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플라타이어 댐에는 없었다. 그 이유는 철제 격자는 끊임없는 수압과 터빈 진동으로 인해 마모가 쉽게 발생한다. 그래서 최소 3개월, 최대 2년을 주기로 교체해야 했지만 비용과 번거로움으로 인해 철제 격자가 설치되었던 적이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수년 전부터 철제 격자를 설치하고 있지 않았었다. 다행히도 이제까지는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철제 격자가 없었어도 티가 나지는 않았다. 바로 이날 전까지. 크리스토퍼는 리에주 출신의 은행원이었다. 크리스토퍼와 프레드릭 두 다이버 모두 PADI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지인들은 두 사람의 다이빙 경험이 매우 풍부했고 아주 숙련된 다이버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래서일까? 이들은 더욱 새로운 곳, 평범한 사람은 가지 못하는 곳을 항상 원했다. 오후 5시경 근처 다이빙 학교의 직원들은 퇴근을 준비 중이다. 저수지에서 다이빙 실습을 하는 사람들도 짐을 챙기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풍경과는 반대로 크리스토퍼와 프레드릭은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있다. 그들이 착용한 장비는 폐쇄회로 장비와 제호흡기다. 우리가 흔히 아는 탱크에 공기를 저장해두고 호흡하는 것이 개방회로 장비이다. 호흡은 폐로 이동하고 호흡기는 숨을 내쉬면서 나오는 가스를 물속으로 직접 방출한다. 이 점이 폐쇄회로 장비와 다른 점이다. 제호흡기는 숨을 내쉴 때 나오는 가스를 방출하지 않는다. 스크러버를 통해서 재활용하여 다시 호흡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폐쇄회로 장비는 다이빙 시간을 굉장히 길게 늘려준다. 최대 6시간까지도 물속에서 있을 수 있다. 이런 장비를 착용했다는 것은 이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큰 힌트였다. 그들은 오늘 긴 시간 다이빙을 하려고 준비했고 그 말은 안전구역을 넘으려 이미 계획하고 들어갔다는 것이다. 두 다이버는 장비 착용을 완료하고 다이빙을 시작했다. 곧바로 수심 20m까지 내려간다. 그리고 안전구역을 넘는다. 게다가 두 남자는 다이빙 스쿠터까지 가지고 왔다. 다이빙 스쿠터는 물을 뒤로 밀어내 더욱 먼 곳까지 다이버들을 이끌어주는 장비이다. 핸들만 잡고 있어도 앞으로 빠르게 나아간다. 수중 오토바이 같은 느낌이다. 그들은 이것을 이용해 안전구역을 넘어 더욱 먼 곳으로 간다. 그들의 탐험 목표는 댐이었다.
하지만 그 댐으로의 다이빙은 불법이었고 극도의 위험 구역이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숙련된 다이버들이었고 자격증도 있었다. 상대적으로 작은 구멍을 통해 물이 흐르면서 높은 압력으로 급류를 형성한다. 거기에 더해 물을 빨아들이는 터빈이 작동한다. 올림픽 수영 선수들이 보통 초당 2.36m의 속도로 수영한다. 터빈의 흡입력은 거리에 따라 초당 10m에서 30m의 속도로 사람을 빨아들인다. 이들은 다이빙 스쿠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스쿠터는 초당 2.8m의 속도일 뿐이므로 흡입력을 이겨내지 못한다. 지구상의 어떤 동물도 인간은 더더욱 그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빨려 들어갈 것이다. 두 다이버는 이런 사실을 아는데도 그곳을 간다. 그냥 목숨을 버리러 가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 시간대에 터빈이 꺼져 있다는 것을 그들은 예측했던 것 같다. 두 남자가 저수지 깊은 곳으로 내려가자 안전구역의 다이버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폐쇄유로 장비를 착용하여 배출되는 가스가 없기 때문에 수면 위로 거품도 떠오르지 않는다. 즉 이들이 이곳에서 만약 사고를 당한다면 도움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수심 20m 지점, 그들의 주변은 어둠이 깊어졌다. 보통의 다이버들은 이런 어두운 상황에 위험을 느껴 수면으로 복귀하지만 그런 다이버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크리스토퍼와 프레드릭은 계속 전진한다. 30m, 35m, 마침내 40m까지 도달했다. 그리고 거대한 댐을 발견했고 플라타이어 댐의 흡입 터널까지 발견했다. 그들은 드디어 목표에 도달했다. 거대한 댐을 보며 아무도 오지 못하는 음지구역을 왔다는 성취감을 느낀다. 이곳은 수심 40m, 대기압은 이제 표면 대기압의 4배가 되었다. 댐은 4개의 터빈이 항상 작동되어 큰 소리를 내지만 오늘은 모두 꺼져 있어서 고요했다. 그 순간 갑자기 터빈이 하나씩 켜진다. 물 속이지만 희미한 웅웅거림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 3개의 터빈이 켜지기까지 어떠한 경고도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터빈이 켜진다. 엄청난 힘이 두 남자를 순식간에 빨아들였다. 단 몇 초였다. 저항할 시간은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지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흡입 터널에 매우 가까웠다면 1초도 안 됐을 수도 있다. 초당 106세제곱미터의 유량. 이는 약 30평 아파트 안에 물이 꽉 찼다고 했을 때 모든 물이 1초 만에 빠져나갈 만큼이다.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문 밖으로 빨려나가는데 단 1초. 어라 하는 순간 이미 몸은 밖에 있다. 4.5m 너비의 흡입 터널을 통과하여 거대한 터빈 날개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터빈 날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을 일어나게 했다. 한편 프레드릭의 아들은 아버지가 플라타이어 저수지에서 다이빙한다고 했었는데 저녁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아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았는지 걱정하고 있다. 다음날 아침 2024년 1월 5일 아버지 프레드릭을 찾으러 플라타이어 저수지에 도착했다. 그는 댐 근처에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당국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했다. 벨기에 시민 구조대와 구급대원들이 동원됐다. 10명의 전문 다이버들이 장비를 착용하여 저수지 물 아래를 스캔한다. 첫 번째 수색 및 구조 시도 중에 수색되는 폐쇄로 장비와 제호흡기를 포함하여 손상된 상태의 다이버 장비 그리고 다이빙 스쿠터를 발견했고 추가적인 그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수색을 계속했다. 근처 다이빙 센터 관리자는 두 사람이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제 오늘 무언가 이상한 점을 구조대에 말했다. 댐의 터빈 소리가 평소와 조금 달랐다는 이야기를 했다. 프레드릭의 아들 그리고 두 다이버의 지인과 가족들은 이 말을 듣고 끔찍한 상상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진 않았다. 계속해서 그들을 수색한다. 이곳에는 현재 46명의 인원이 구조를 돕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색이 힘겹기만 하다. 이날 폭우가 와서 가시성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결국 다음날 오전 10시경 구조대는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헬리콥터를 출동시켜 수색을 했다. 그리고 오후 12시 30분 결국 구조대는 그들을 발견했다. 그들이라기보단 그들의 일부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조각난 사람의 뼈를 발견했다. 구조대는 그것들을 부검의에게 보냈고 그것들이 크리스토퍼와 프레드릭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철제격자가 있었다면 달라질 수 있었을까? 철제격자가 그들이 터빈 날개에 갈리지 않게 해줄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들은 절대 빨아들이는 속도를 이겨낼 수 없다. 압도적인 힘으로 철제격자에 눌려 무력감만 느끼고 결국은 공기가 부족해 익사했을 것이다. 그래도 철제격자가 있었다면 그나마 두 다이버의 시신을 온전하게 줄 수는 있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두 다이버가 도대체 왜 댐에 가까이 가려고 했는지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다. 어쩌면 댐의 흡입 터널 그 안쪽까지 가보려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무슨 이유였고 어디가 목표였든 그것은 불법적이었고 이 사고는 다이빙 사고로서 가장 처참한 사고로 기억되고 있다.